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증시 하락 구간에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에서는 이 채권이나 경제를 전혀 모르시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 지식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 중에는 초보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쉽게 설명한 이 특정 부분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처음부터 다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워서 초보자분들은 채권에 대해서 아예 기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경제를 알던 모르던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맞고 틀린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채권의 용어부터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권은 크게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공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도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채는 말 그대로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기업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국공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회사에서 이 투자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 AAA, AAA부터 해서 D등급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 트리플 B-까지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 그 D까지를 투기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A, B, C, D 중에 뒤로 갈수록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국공채는 부도 가능성이 낮고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국공채에 비해서 부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편합니다. 자, 그럼 채권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하는 것은 이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도 가능성이 없는 국채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채권은 1만원에 발행되고요. 만기는 5년이고요. 최초 발행 당시 채권에 표기된 표면 이자는 10%입니다. 이 채권을 한 개에 청약해서 한 개 채권을 매수하면 5년 동안 매년 1,000원을 고정으로 이자를 받고요. 만기에 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5년 동안 총 5,000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 최초 매수 순간부터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원의 채권을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시중은행 이자가 5년 만기 예금 이자가 5%입니다. 저는 5년 만기 연 10%가 되는 국채를 매수했으니까 아주 채권을 잘 매수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당장에 급전이 필요해서 이 채권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하면 아마 시중은행의 5년 이자는 5%인데 제 국채 이자는 5년 만기에 10% 매년 받기 때문에 아마 서로 사겠다고 아마 안달이 나겠죠.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얼마에 파는 것이 적당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채권의 연수익률은 10%고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예금 금리는 5%니까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최소 내가 매수한 1만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채권의 첫 번째 원리를 이해하신 겁니다. 내가 매수할 당시의 채권의 이자율에 대비해서 현재 시중 채권의 금리가 더 낮다면 내가 보유한 채권의 가격은 더 올려서 팔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매수할 당시 채권 이자율 대비해서 현재 시중의 채권 금리가 더 높다면 내가 보유한 채권을 매수한 가격보다 더 싸게 팔지 않으면 사려는 사람이 없겠죠. 매수한 당시 채권 금리 대비 현재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오릅니다. 반대로 내가 매수한 채권의 금리 대비 현재 채권의 금리가 더 높다면 제가 매수했던 당시 채권 가격보다 채권 가격은 더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채권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은 지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당시에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의 금리입니다. 그림처럼 갑자기 국채 금리가 1% 또는 2% 급락하는 구간이 자주 발생했죠. 자, 앞서서 제가 내가 채권을 매수한 당시 채권 금리보다 현재 시중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면 내가 매수했던 당시의 채권 가격보다 채권의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림처럼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면 2007년 말에 만약에 제가 10년물 국채를 6% 금리에 매수를 했는데 그림처럼 2008년 초에 국채금리가 이 5%까지 낮아져서 국채금리가 1%가 떨어지면 제가 보유한 채권의 가격은 8%가 급등합니다. 뭐 10,000원에 제가 채권을 매수했다면 1,8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008년에 10년물 국채금리를 그림처럼 약 6.2% 금리 구간에 제가 채권을 매수했다면 2009년 초 보시면 채권 금리가 4.2%로 2008년 대비해서 2%가 급락을 하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유한 채권의 가격은 16%가 오릅니다. 제가 채권을 10,000원에 매수했다면 채권 가격은 11,600원으로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의 그림은 단순히 10년물 국채를 예로 든 것이고 만약에 20년물 만기의 국채를 매수했다면 채권의 가격은 더 크게 급등합니다. 만약에 시중 채권 금리가 그림처럼 1% 떨어지게 되면 20년물 국채의 채권 가격은 13% 올라가고요. 또 시중 채권 금리가 2% 급락하면 26%라는 엄청난 큰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채권의 수익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매수했던 당시 채권의 금리가 6%라면 저는 채권을 매도하기 전까지 연 6%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자, 만약 2008년에 약 6%대 10년물 국채를 매입하고 2009년에 시중 채권 금리가 2% 떨어진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먼저 16%의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요.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 채권 이자 수익인 6%, 이 부분은 과세지만 10년물 채권을 투자해서 1년 동안 22%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채권은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또 드시죠. 자,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고점에 사서 채권을 저점에 팔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해당 구간에 정확하게 채권을 팔지 못했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2008년 당시 6%대 금리는 2015년 2%대로 매년 계속하여 떨어집니다. 경기 둔화의 구간에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매수하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2007년에서부터 2009년 사이에 국채를 매입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시중의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매년 국채 이자에 채권 가격이 오르는 이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은 미국의 20년물 국채 ETF의 실제 지난 2008년 당시 수익률 차트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채권금리가 이게 급락을 하면서 그림과 같이 단기에 채권 ETF의 경우에도 20%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이 국채를 투자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나는 오히려 20% 이상의 급등하는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경제위기 구간에서는 채권 금리가 급락할까요? 자, 첫 번째,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자금을 이탈해서 안전한 국채로 자금을 이동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국채금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채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위기 이후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의 유동성 현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수해주면서 가격을 올려주겠다는데 국채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둔화하는 구간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자주 변하고 채권 가격이 자주 변할 때 채권을 매매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만약 그 매매를 놓쳤다고 해도 그냥 장기로 채권을 보유하기만 해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예상될 때는 채권을 매수해 두는 게 좋은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채권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채권을 어떻게 매수 매도하느냐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냥 증권사에서 사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국채는 소매거래 시장이 있고 소액시장도 있지만 실제 매수 매도 가격을 보시면 민평금리에 기반한 이 정상 가격보다 한참 싼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거나 아니면 한참 비싼 가격에 매도를 걸어서 물량을 쌓아두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채권을 잘 모르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런 개인들이 이 판매하는 이 채권을 정상 시세보다 싸게 사거나 아니면 비싸게 개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국채의 경우 최소 거래 단위가 약 10억 단위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 민평금리의 정상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면 최소 10억 단위 이상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우리가 소액의 개인들이 채권 매매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보유 물량에 포함을 시켜서 채권을 거래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채권 비용은 좀 부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도매상에서 이 낱개의 물건을 팔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채를 매매하실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고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증권사에 거래를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고객님들께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채권을 매수, 매도하는 방법은 그냥 증권사에 부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데 무엇을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채와 선진국 국채에 고르게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국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국채의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가 될 경우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하실 때 이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율 변동성이 과거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입니다. 최근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유아인처럼 달러 사재기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995년 당시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우리나라가 불렸었고요. 그야말로 초호황의 국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서 디폴트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7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과 다르게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GDP가 10%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997년처럼 1700원까지 오르려면 외환 위기 정도의 이런 충격은 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현재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1997년과 같이 달러 수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둔화는 가능하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환경을 봤을 때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환율 상승은 1300원대부터 1400원대 이 사이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조선, 화학 등 이 수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1300원대부터 1400원 사이에서는 환투기꾼들이 이 원화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만약 환율이 1100원대 구간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면 환율이 과거처럼 1700원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이런 과도한 욕심보다는 1400원 이하 이 구간에서 매도 시점을 잡고 수익 범위를 15에서 20% 수준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달러 투자 시 자본 통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우리나라 외환거래법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의 경우에 중국발 둔화 위기 당시 이 IMF는 중국의 자본 통제를 권고하였고 실제 자본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연간 개인들은 5만 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했었는데 이 한도 자체를 축소하고 환율이 안정되기까지 환전을 해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죠. 자,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인 중국에서도 급격한 외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자본 통제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4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가 올 경우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자본 통제를 실시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나치게 환율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때문에 경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중동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이미 이전 구간에서 경제 위기의 환율 통제를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국가에서 자본 통제를 하게 되면 그림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서 1,400원대에 거래되더라도 국가에서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환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1,200원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환전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국가에서 경제 위기의 구간을 이용한 달러 사재기 및 투자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관세청은 달러 사재기를 한 개인 및 기업을 특별 단속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2008년 당시 이 신문의 내용인데요. 외국환거래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위기 구간에 달러 사재기 및 달러를 과도하게 환전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0,000 이상만 환전을 해도 이게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요. 만일 경제 위기 등을 이용해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혹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달러 사재기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기 둔화의 구간에서 채권을 투자하여서 수익이 나는 원리와 채권의 투자 방법, 그리고 이 환율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채권은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고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채권, 그리고 미국의 국채 등을 투자할 때도 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사항이나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 이 대규모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채권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섣부르게 투자하기는 힘든 시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은 글이나 영상 몇 개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투자를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투자의 시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